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막 펄펄 끓어오르고 있고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몹시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영원한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사람들은 늘 금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금값은 막 무섭게 폭락을 했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지금 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랑 그 이면의 실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왜 이런 교과서적인 경제 상식이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CNBC나 ECIKS.org 그리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최신 데이터부터 JP모건, UBS,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의 거시경제 보고서까지 싹 다 모았잖아요. 네네, 방대한 자료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금값이 떨어졌다, 금리가 올랐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요. 각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파헤쳐 보죠.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모든 혼란의 도화선이 된 물가 쇼크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의 방아쇠를 당긴 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더라고요. 그 4월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2026년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코어 CPI가 2.8%를 기록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이 2.7% 예상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무려 1.4%나 급등했거든요. 와, 1.4%요? 네, 2022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여기서 이 PPI가 무섭게 올랐다는 사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기업들의 원가가 올랐던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원가가 1.4% 뛰었다는 건데, 기업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 비용을 자기들이 다 떠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결국 소비자가 마트에서 내야 할 가격표에 고스란히 얹어버리겠죠? 그렇죠. 즉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불길한 선행지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이렇게 폭등했나? 그 핵심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에너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금 미국이란 이란 갈등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잖아요. 그 여파로 브렌트유가 4월에 한때 배럴당 124달러까지 막 치솟았었고요. 5월 현재도 108달러 선에서 계속 위협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거의 69% 폭등한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트럼프랑 시진핑 회담에서도 에너지 무역 보존하려고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객관적인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 지표를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채권 시장의 발작이 시작된 겁니다. 채권 시장 발작이요? 네, 연준의 유일한 목표면 물가 잡는 건데 에너지가 저렇게 날뛰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연준의 베스 콜린스 같은 인사들은 이러다 금리 다시 인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했죠. 아,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요? 네, 게다가 JP 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2026년 내내 금리 인하가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다. 이 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와, 시장은 올해 금리 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난 거네요. 맞아요. 완전히 패닉이 온 거죠. 이 상황을 보니까 저는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연준이 런닝머신 위에서 막 뛰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라는 외부 요인이 자꾸 런닝머신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국채금리도 등달아 널뛰면 이게 청취자분들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오는 건가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4.5% 찍고 30년물은 5% 돌파했다는데 이게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국채 금리가 그냥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통찰력 있게 짚어주셨는데 이 국채 금리 상승이 결국 시중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거든요. 아, 은행이 돈 때우는 도매 가격이 비싸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집을 살 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를 심리적 마지노선인 5% 이상으로 밀어 올려버립니다. 와, 5%면 이자 부담이 어휴. 엄청나죠.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자 좀 줄여보려고 재융자, 그 리파이낸싱 받으려던 사람들의 실생활에 아주 뼈아픈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돈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겠네요. 네, 게다가 기존에 채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장부상 손실까지 커지고요. 경제 전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경제가 불안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인 금 가격은 당연히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출처 자료들을 보면 올해 1월에 온스당 5,589달러로 사상 최고치 찍었던 금값이 5월 중순 지금은 약 4,520달러에서 4,694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무려 13%에서 16% 가까이 급락을 했죠.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금값은 대체 왜 떨어지는 겁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금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보셔야 해요.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단 한 푼도요? 아, 그냥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죠. 맞아요. 그런데 아까 단기 국채 금리가 막 오르고 달러가 엄청 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기 세력들이나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주는 금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자를 확실하게 주는 채권이나 달러로 갈아탔다는 거군요. 금 자체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요. 네, 거시적 충격 때문에 투기 자본이 단기적으로 이동한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금을 사야 한다. 그게 교과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자 좀 더 주겠다고 그 영원한 안전자산인 금을 내다 버리고 현금, 그러니까 달러로 몰려갔다는 건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아,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진행자님의 그 예리한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랑 장기적인 구조적 매수자의 행동이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시각 차이가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기 트레이더들은 눈앞에 금리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냅다 금을 판 건데요. 분석가들은 이 16% 하락을 몰락으로 안 봅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건강한 조정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조정이요. 그렇다면 개미들이나 단기 트레이더들이 겁먹고 던진 그 금들을 누군가는 바닥에서 썩 다 죽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료에 나타난 큰 손들의 움직임이 대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금값이 막 떨어지던 2026년 1분기에 이 엄청난 물량을 사들인 건 다름 아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와, 중앙은행들이요. 네, 1분기에만 무려 244톤의 금을 순매수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44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샀나요? 폴란드 중앙은행은 아예 금 보유 목표를 기존 550톤에서 700톤으로 확 올려잡았고요. 중국 인민은행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더니 이번 1분기에도 추가로 또 매입했습니다. 세상에, 기관 투자자들도 샀나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금 ETF로 890억 달러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보유량이 4,025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 수요도 12년 만에 최고치인 1,375톤을 달성했습니다. 와,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갑자기 16% 폭탄 세일을 하니까 밖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최고 초우량 VIP 고객들이 매장을 통째로 싹쓸이 쇼핑하고 있는 거군요. 와, 진행자님 비유 진짜 탁월하시네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저 질문 하나만 더요. 대체 중앙은행들은 왜 달러를 버리고 금을 모으는 거죠? 달러가 지금 이렇게 이자도 많이 주고 강세인데 말입니다. 그걸 골드만삭스가 아주 멋진 용어로 명명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 하락 거래,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랑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거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나 거대 기관들이 보기에 지금 선진국들 국가 부채가 너무 우습게 치솟고 있거든요. 빚이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종이화폐를 무한정 찍어낼 텐데 그럼 달러의 장기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휴지 조각이 되는 거군요. 네, 종이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사태 때 보셨잖아요. 서방이 지정학적 제재로 러시아 달러 자산을 하루아침에 전산망에서 동결해버리는 걸요. 아, 맞아요. 버튼 하나로 남의 나라 돈을 묶어버렸죠. 그걸 보고 중앙은행들이 깨달은 거죠. 아,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종이화폐는 진짜 내 돈이 아니구나. 아무도 원격으로 동결할 수 없는 실물 금덩어리야말로 진정한 기축 자산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금은 단순한 위기 방어 수단을 넘어선 거네요. 새로운 기축 자산이 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져도 환호성을 지르며 쓸어 담는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자, 거대한 자본들이 바닥을 이렇게 단단히 받치고 있다면 주요 금융기관들은 앞으로의 금값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최근 금값이 4,50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도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연말 목표가를 다 높여 잡았습니다. 진짜요? 목표가를 더 높였다고요? 네, JP 모건이랑 웰스파고는 6,300달러, UBS는 6,200달러를 제시했고 심지어 최상의 경우에는 7,200달러까지 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000달러를 불렀고요. 와, 가장 보수적이라는 골드만삭스는 어떤가요? 거기도 5,400달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들은 현재 이 4,400에서 4,600 구간을 하락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이자 아주 확실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은에 대한 데이터도 좀 흥미롭지 않았나요? 네, 은과의 관계도 짚어봐야죠. 현재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55.16 수준이거든요. 두 금속이 역사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은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분산 투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실전 적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다들 속으로 그럼 나도 지금 당장 대출 당겨서 금을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우리 일반 투자자가 중앙은행처럼 수백 톤씩 살 수도 없고 계속 버틸 자금력도 없잖아요. 이럴 땐 대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정액 분할 매수입니다. 정액 분할 매수요? 그냥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격의 고점이나 저점을 내가 완벽히 예측하겠다 이런 도박을 피하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꾸준히 사는 거죠. 아,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방어하는 가장 수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기계적으로 모아가라.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높은 이자율 그리고 무서운 물가 지표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종이화폐의 한계를 대비하면서 실물 자산인 금을 쓸어 담고 있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요약이 완벽하시네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유익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중앙은행들이 겉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자국 화폐 강세를 막 자신하면서도 뒤로는 역대 최고가 근처에서 수백 톤의 금을 조용히 아주 맹렬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네요? 과연 그들은 종이 화폐, 즉 피앗 머니의 미래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는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어떤 치명적인 끝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화폐 시스템의 창조자들이 인간이 만든 돈을 못 믿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돈으로 몰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와, 그 질문은 진짜 오늘 밤 경제 뉴스를 볼 때 굉장히 서늘하고 새로운 시각을 주네요. 겉으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